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금융시장의 포식자들. 지은이는 장지웅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15년간 다수의 상장사와 자산운용사, 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털 등 기업의 인수합병을 주도하며 실무와 운영을 모두 거쳤다. M&A 업계를 떠난 후 맥킨지, 베인앤컴퍼니,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31 PwC, JP모건, HSBC 코리아 등 세계적인 컨설팅 펌과 투자은행에 자문을 제공했고 주식교육 전문 채널 투공의 대표 강사, 미디어 커머스 기업 미래용역의 대표를 맡고 있다. 투자자가 대중의 히스테리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훈련을 해야 하며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기까지 해야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혁신과 파괴는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조지프 슌페터. 금융시장에서 유행처럼 ESG가 회자되고 있다. ESG는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머리 글자를 딴 말이다. 건강한 지배구조 아래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를 먼저 생각하자는 멋진 말이다. ESG는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클린 디젤을 앞세워 자연보호와 탁월한 연비 기반의 상품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온 것으로 모두를 속인 디젤 게이트의 주범, 폭스바겐 그룹이 속한 유럽이 앞장서서 ESG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렬한 자기 반성에서 비롯된 정의롭고 모범적인 행태로 오해해선 안 된다. 유럽발 ESG는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의미하는 정의로운 기준이 아니라 무섭게 성장하는 후발 주자를 막는 허들에 가깝다. 그들이 내세운 환경 규제나 ESG는 친환경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을 견제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정의의 가면을 쓰고 글로벌 기준을 내세우며 후발주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도전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것, 세계의 패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모습, 이것이 정의 뒤에 숨겨진 그들의 민낯이다. 금융시장은 거대 자본, 외국인과 대기업, 대주주가 패권을 쥐고 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정의를 이용한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정의로움을 연출할 수 있다. 돈에는 선악이 없다.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니지만 돈에 대해 무지한 건 죄다. 투자에서는 무지로 인해 돈을 잃는 게 죄다. 돈을 지키는 게 정의다. 조희팔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다. 조희팔은 전국에 10여 개의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7만여 명의 투자자를 모아 약 4조 원을 가로챘다. 2008년 워런 버핏은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주식을 통해 연수익 10%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다. 10%의 환상을 우리나라로 치환한다면 배당 2%를 제외한 연 8%의 수익을 주식을 통해 얻는 건 환상이란 소리다.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은 조희팔에게 투자할 이유가 없다. 조희팔 일당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애당초 알기 때문이다. 피식자가 있기에 포식자가 존재한다. 금융시장의 피식자가 잃는 돈에는 늘 사연이 있다. 딸의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대학 등록금, 갑을 받은 퇴직금, 영끌한 마이너스 통장 등 저마다 사연이 애틋하다. 모든 걸 잃은 후 그들은 말한다. 나라는 대체 뭐 했느냐고. 정부는 이런 사달이 날 때까지 왜 지켜보고만 있었냐고. 단 한 명도 평범한 수익률을 넘어서는
큰 돈을 벌려 했던 자신의 욕심과 무지를 탓하지 않는다. 피식자는 늘 남 탓을 한다. 포식자들은 그런 피식자들 덕분에 수익을 낸다. 그들은 피식자들이 시장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보들은 금융시장에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은 특정 사안을 도덕이나 감정의 흐름으로 읽지 않고 돈의 흐름과 방향으로 읽는다. 1966년 삼성의 계열사 중 하나인 한국비료공업이 일본 미쓰이 그룹을 통해 사카린 2000여 포대 및 일제 냉장고, 밥솥 등을 밀수하다 적발되었다. 삼성그룹의 사카린 밀수는 중앙정보부가 뒷배를 봐주고 밀수품을 현금화하여 비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쓰일 목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는 발뺌하기에 바빴다. 삼성은 박정희 정권과 연루되어 한국비료공업을 빼앗겼다. 이 와중에 정권과 주도적으로 결탁하고 창업주의자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첫째와 둘째 아들이 폐위되었다. 셋째인 충녕대군처럼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2대 승계자가 되었다. 아버지가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한국비료공업을 아들 이건희 회장은 27년 만에 더 비싼 값을 주고 사들였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다음 해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의 3대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무리한 합병을 진행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진행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선대가 정권과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음에도 한국비료공업을 빼앗아갔던 이의 딸에게 승계를 보장받고자 했다. 그걸 이용하여 비선 실세였던 이는 자신의 딸을 위한 말을 상납받았다. 이런 일들 전후로 이부진 회장이 그룹 내 영향력을 키우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화학 분야 계열사들이 매각되었다. 그 중에는 창업주가 빼앗겼던,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27년 만에 웃돈을 주고 사들인 한국비료공업, 현 롯데정밀화학이 있다. 언론과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장악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지분을 상속받고 두 여동생은 부동산과 예금 등 경영권과 관계없는 현금성 자산을 상속받으리라 예상했다. 상속세의 이중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는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상당 부분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삼성가는 차후 상속세가 또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홍라희 여사와 두 딸이 공평하게 지분을 나눴다. 삼성의 주인은 이재용 부회장이고 경영권이 위협받을 시 가족 모두의 지분으로 어떤 공격이든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었다.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신뢰를 잃는다면 홍라희 여사의 주도로 두 여동생은 언제든 이재용 부회장을 왕좌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다. 이번 승계를 보면서 느낀 건 역시 삼성답다는 생각이다. 대기업을 읽으려면 최대 주주의 눈으로 판을 읽어야 한다. 하루의 주가 등락보다 더 면밀히 쫓아야 할 것은 최대 주주의 향방이다. 이 사업으로 최대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서 그 대답이 예스라면 그 길에 함께해도 좋다. 30억 원이 넘는 돈을 상속받는다면 절반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친 후 나머지 절반만 내 손에 쥘 수 있다. 천문학적 액수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후계자가 주식을 매각해서 지분율이 줄어들면 적대적 M&A를 당해 기업을 뺏길 가능성마저 생긴다. 2003년 SK 사례를 보자. 당시 분식회계와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SK 최태원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며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소버린 자산운용은 SK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며
단숨에 단일 주주로서 최대 지분을 확보했다. 총수 일가를 위협할 존재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후 소버리는 SK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K텔레콤 매각, 최태원 일가의 퇴진, SK 이사진 총사퇴를 요구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재벌개혁, 기업경영 투명화였다. 정말 그게 목적이었을까? 그들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목적은 명분일 뿐이며 목적은 늘 하나다. 이윤을 남기는 것, 남의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은 사력을 다해 경영권을 방어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지분을 확보하는 사이 SK의 주가는 크게 올랐다. 결국 2년여간 싸움 끝에 소버리는 대한민국을 떠났다. 투자 수익률은 600% 이상, 시세 차익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금은 과연 얼마나 냈을까? 총 납부액은 150억 원이 안 된다. 1조 원을 넘게 벌었는데 납부한 세금은 2% 수준이라니 끝내주게 남는 장사다.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포식자들은 외국계 자본, 대기업, 대주주다. 결국 그들이 다 해먹는다. 그들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면의 목적은 이익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개인 투자자들만 외면하고 있다. 재벌개혁? 꿈같은 소리다. 어차피 목적은 돈이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진정한 악은 투자 손실이다. 기업의 정의는 이윤이다. 윤리와 도덕이 제1원칙이라면 기업을 운영할 게 아니라 비영리 사회단체를 이끄는 게 맞다. 기업이 존폐 위기에 섰을 때 전문 경영인은 직장을 잃는다. 하지만 오너 경영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전문 경영인이 회사의 볼륨을 키울 수는 있지만 회사를 책임지는 건 오너 경영자만이 가능하다. 전문 경영인은 임기가 짧기 때문에 임기 내에 치적을 쌓으려고 한다. 그래야만 인센티브나 연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반면 오너 경영자는 미래 먹거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한국 산업 분야 업적으로 삼성의 반도체 산업 진출이 꼽혔다. 하지만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 진출을 타진할 때 삼성 내부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도 무모한 짓이라는 평가가 절대적이었다.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 반도체는 성공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조차 이병철 회장의 처음이자 마지막 실패라고 했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반도체 산업은 인구 1억 명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으며 생산량의 절반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사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반도체 산업 진출을 공식 발표한 1983년 2월 도쿄 선언 이후 1986년까지 반도체 부문 누적 적자는 2천억 원이 넘었다. 현재 시세로는 1조 원이 넘는다.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단 몇 년 만에 기록한 셈이다. 전문 경영인이었다면 바로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문 경영인이었다면 애초에 반도체 산업 진출이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것이다. 조 단위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 산업, 그것도 자신의 임기 중 성과를 맛볼 수도 없는 일을 벌일 전문 경영인이 과연 있을까? 가족 경영이었기에 가능한 장기적인 투자다. 전문 경영인인 주진영 전 한화증권 대표는 삼성전자 합병과 관련하여 유일한 반대 의사를 펼쳤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대기업은 청와대의 요청에 지갑을 열었다. 단순하게 본다면 전문 경영인은 소신 있는 바른 경영을 하고 오너 경영인은
사리사욕을 위해 정경유착이라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전형적인 피식자의 입장이다. 실상은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삼성 합병 반대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권력의 요청을 거절하는 건 기업가 개인의 용기와 신념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생존을 위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 경영인은 결국 월급쟁이다. 기업을 위해 목숨을 걸 이유도 없고 부정과 부당함을 뒤집어쓰고 책임질 필요도 없다. 전문 경영인이 분식회계를 하는 건 허위 매출을 통해 본인의 배당이나 급여를 올리려는 목적이다. 창업주를 비롯한 오너 경영자들의 분식회계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 존속을 위해 진행되는 마지막 수인 경우가 많다. 단순히 뒷돈 얼마를 챙기려는 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셈이다. 승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문제다. 창업자 사망과 함께 70%의 기업이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다. 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업의 약 70%, 전체 제조업의 85%가 가족기업이다. 2015년 중소기업청은 998866이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 인구의 66%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족이란 뜻이다. 대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99%의 중소기업을 대할 때와 사뭇 다르다. 대기업은 정경유착의 공범이자 비리와 탈세의 온상이며 기업 승계를 독재자의 권력 이양처럼 바라보기까지 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부모가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식당이나 건물, 기타 자산을 물려받으며 가업을 잇는 건 훈훈하고 부러운 광경이고 재벌이 기업을 승계하는 건 왜 지탄받을 일인가? 가난하든 부자든 사람은 제 몫의 고통이 있다. 단지 고통의 범위와 모양이 다를 뿐이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인 적이 없었기에 부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자의 고통을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으로 각색해버린다.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승계가 너무나도 어렵다. 할아버지가 창업한 기업을 아버지를 거쳐 3대째인 손자가 물려받게 되면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30억 원 이상의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가 50% 부과된다. 예컨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식 2천억 원을 상속하면 아버지는 세금을 낸 후 1,000억 원 어치의 주식을 손에 쥔다. 아들에게 물려주면 반토막인 500억 원이 손자에게 흘러간다. 최초 할아버지가 보유했던 2천억 원에 비교하면 25% 수준이다. 전문 경영인은 단기간의 성과를 보여야 하므로 장기적인 미션에 도전을 안 한다.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리스크를 후임 경영자에게 넘겨주든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짐 콜린스는 월급쟁이 사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성과를 이루려고 하지만 창업자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방법을 강구한다. 또한 성공적인 가족기업의 경영자는 인재 제일이나 인간 중심 경영 등을 내세우며 직원들을 키우는 데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절대 모르는 부자의 고통은 이런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선대가 피땀 흘려 쌓은 가족기업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분식회계의 역사를 말할 때 대우그룹을 빼놓을 수 없다. 대우는 40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가 드러나며 결국
공중 분해되었다. 대우그룹이 해체되던 1999년의 국가 예산이 84조 원이었으니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가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되었다는 얘기다. 실로 엄청난 규모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는 1999년 7월 개인 자산이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전 세계 갑부 465명의 순위를 발표했다. 당시 우리나라 기업가 중 이 순위에 든 이는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고 이건희 삼성 회장뿐이었다. 두 회장 일가의 재산은 각각 18억 달러 규모로 2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40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 사태가 발생한 대우그룹의 창업주인 김우중 회장은 국가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부를 축적했을까? 아니, 하다못해 분식회계 규모의 10%인 4조 원가량만 빼돌렸어도 고 김우중 회장은 삼성과 현대를 제치고 포브스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김우중 회장은 세계 갑부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사상 최대 규모의 40조 원 분식회계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대우는 은행에서 빚을 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인 1998년 말 대우는 계열사 41개, 해외 법인 396개, 국내외 종업원만 30만 명이 넘는 재벌 그룹이 되었다. 하지만 IMF가 발생했다. 돈은 필요한데 빚내기가 힘들 때 장부 조작이 이루어진다. 채권자인 은행 입장에서 이자 맞기에 급급한 회사에 돈을 구워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속은 골맞지만 빚을 내야만 버틸 수 있었기에 천문학적인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 김우중 회장은 대우를 살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반면 기아차를 비롯한 전문 경영인의 분식회계는 단기 성과에 집착한 손실을 덮으려는 목적이거나 사리사욕을 채운 경우다. 분식회계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 대우 사태만 하더라도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결국 대우그룹은 해체되었으니 국민의 혈세 수십조 원이 공중으로 사라진 셈이다. 포식자의 시선으로 기업과 투자 환경을 보려면 기업이 왜 분식회계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분식회계를 한다고 기업 총수가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다. 연명하는 거다. SK 최태원 회장의 욕망은 어떻게든 SK를 살리는 거였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어떻게든 2, 3년만 버티면 다시 활로가 열릴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순진한 피식자들은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웃기는 소리다. 대주주인 오너를 위해 일하는 게 맞다. 시가총액을 올릴 수 있는 건 대주주다. 전문 경영인은 회장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인센티브와 계약 기간의 연장, 더 많은 연봉을 위해 일한다. 높은 기업 윤리를 바탕으로 권력에 맞서지만 회사의 실적과 주가를 고꾸라뜨리는 전문 경영인과 기업의 100년을 내다보며 매출과 주가를 올리는 오너 경영인, 과연 누가 옳은가? 부정을 폭로했지만 그 이후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전문 경영인과 회사가 삶의 거의 전부이기에 어떻게든 수습하고 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오너 경영인, 과연 누가 금융시장의 포식자인가? 최순실 청문회 이후 수많은 국민은 주진영을 지지하고 최태원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을 욕했다. 현실에서 주진영은 한화를 무너뜨렸고 최태원은 SK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 20개 중 총수 일가의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기업은 몇 개나 될까?
카카오와 미래에셋이 유일하다. 두 기업의 공통점은 기업 승계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기업은 다 썩었다고 봐야 할까? 대기업 총수는 한결같이 돈만 밝히는 부도덕한 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때문에 멀쩡한 기업이 망가진다. 현행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증여세 역시 10억 이상 30억 이하일 경우 40%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제조업 기반 공장이면 다른 하청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로 매출을 몰아주는 것이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다. 그 후 매출이 늘어난 하청 회사를 매각해서 세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다. 승계를 위해서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 오너들을 지나친 윤리의 잣대로 옥죄며 제도적, 사회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노동자를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시대를 지나 이제는 노조에게 귀족이라는 칭호가 붙었다. 대기업의 기업 승계에 돌을 던지던 이들이 이제는 노조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자리를 잇기 바란다. 새로운 세계는 알을 깨고 나온다. 혁명적 변화에 고통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이다. 부정하려 해봤자 시대의 흐름을 붙잡을 수는 없다. 미래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전기차는 악마의 신기술이 맞다. 생존이 버겁다면 노조는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노조의 투쟁으로 인해 회사의 확장성, 성장성을 얼마나 저해야 하는지는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8년에 발표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성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낮다고 평가했다. IMF는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유연성을 확보하되 실업급여를 인상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유연 안전성을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이 근로자 자체가 아닌 일자리 보호에 치우쳐 있으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성 개선이 힘들다는 것이다. 경영진보다 노조의 입김이 세지는 회사는 비정상적인 회사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추구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노동자는 대체 가능하다.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반면 리더십이 깨지는 회사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그간 노조가 생산직의 권리만 옹호했기에 MZ 세대를 중심으로 별도의 연구원 노조가 설립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살아있을 때 이미 신적인 존재가 되었으나 그가 수직적이고 폐쇄적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그는 독재자였다. 악마의 기술인 전기차를 세상에 선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노동조합을 혐오했다. 최근에는 기조가 변했으나 삼성 역시 80년 이상 비노조 경영을 했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다. 애플이나 테슬라 이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도 노조가 없거나 걸음마 수준이다. 내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인데 노조가 없다는 건 노동자들을 세련되게 착취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노동자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일까? 노동자라 해서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다. 노조 없이는 약한 개인일 뿐이지만 노조가 있음으로 인해 강해지는 노동자가 있고 노조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노동자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회사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부류다. 회사가 자신을 어찌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아는 노동자들이다.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삼성이 비노조를 추구한 건 혁신의 속도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테슬라 직원을 대거 스카웃했다. 테슬라는 애플 디자이너를 스카웃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서로의 인력을 탐낸다. 인력은 돌고 돈다. 굳이 노조에 기댈 필요가 없다. 사람 자체가 놀라운 소프트웨어다. 역설적이게도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는 단순 인력인 가장 낮은 층의 노동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가장 높은 층의 노동자가 되어 집단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비노조원에 대한 노조의 갑질은 고용주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2021년 택배 대리점주가 택배 노조원의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9월에는 파리바게뜨가 고용한 화물차 기사가 휴게소에 들른 사이 누군가 차량 하부의 연료 공급선을 잘라놓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휴게소 CCTV에는 범인이 승용차를 이용해 화물차를 따라 휴게소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른 후 미리 준비된 또 다른 차를 타고 휴게소를 빠져나간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연료 공급선 절단은 도로 위에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노조원을 배척하거나 협박하는 건 이미 정상의 범주를 한참 벗어난 일이다. 토요타는 폭스바겐 그룹과 함께 판매량 기준 글로벌 1, 2위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다. 토요타는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었던 내연기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믿고 미래를 낙관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조기 퇴직 등을 포함 최대 5,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노조는 대규모 강제 해고를 막기 위해 5,000명가량을 감축하는 선에서 사측과 합의했다. 르노그룹은 3년간 1만 5,000명 감축을 목표로 세웠고 BMW도 전체 노동자 12만 6천 명 중 5%에 해당하는 6,000명가량의 감원을 결정했다. 아우디 역시 전체 인원의 16%를,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는 1만 명, 포드는 1만 7천 명의 대규모 감축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어떨까? 현대차 고용안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최소 20%, 최대 40%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런데 2021년 현대차 노조는 국민연금 연계 정년 연장을 최우선 순위로 요구했다. 평균 근속이 20년이 넘고 평균 연봉이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생산직이 국민연금 수령이 개시되는 해의 전년도인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건 어떻게 보더라도 과한 요구다. 제1기획에 근무할 당시 신차 광고를 촬영하기 위해 지방 모처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간 적이 있는데 공장 안에 웬 초호화 별장이 있나 싶어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다. 근무 시간이었는데 병원에서 여유롭게 신문을 보고 있던 근로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WBC, 즉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시청하느라 일은 뒷전인 걸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2019년에 현대차에선 와이파이 문제가 불거졌다. 사측이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만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근로시간의 접속을 차단하자 노조는 항의 집회를 열고 특근을 거부했다. 독자분들에게 묻고 싶다.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 근무 시간에도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이용하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근무 시간에 와이파이를 끊는 바람에 일을 못하겠다고 항의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 선한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다.
노동집약적 생산직 위주의 금속노조가 축소된다는 건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단순 제조업에서 미래산업으로 전환된다는 걸 뜻하기도 한다. 노조가 없다는 것은 대체에 불과한 미래사업이라는 뜻이다. 불공정을 바라보더라도 그 속에서 기회를 노리는 게 포식자다. 내 존재, 내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기 싫고 자신의 무능력을 직시하기 두려워서 시선을 외부로 돌리며 세상을 저주하는 거다. 기회의 틈에서 돈을 벌 준비를 해야 한다. 보수 정권 시절이든 진보 정권 시절이든 정치 성향을 떠나 포식자들은 돈의 흐름을 쫓았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피식자들은 활로를 찾는 대신 상황 자체를 욕하고 내 현실을 부정한다. 반대로 포식자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함으로써 상황을 받아들인다. 엉망인 내 삶의 민낯을 똑바로 쳐다보는 건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상황을 욕하고 만다. 왜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세상을 탓하고 정권을 탓하고 권력자들을 탓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면 내 무지를 탓해야 한다. 사기를 당한 건 게임에서 진 것이며 사기꾼이 기름을 부은 건 내 욕망이다. 내 욕망이 자극당해 나 스스로 넘어간 거다. 그 누구도 등을 떠밀지 않았다. 남 탓, 정권 탓, 금융감독원 탓을 하는 자세부터가 돈 벌 태도가 안 된 거다. 거짓말이 내 욕망을 자극했다면 거짓말을 못 알아보고 욕심에 넘어간 자기 자신을 비난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아닌 거짓말을 비난하는 사람은 평생 피식자로 살 뿐이다. 아마존에서는 모든 걸 구할 수 있다. 아마존은 배송도 빠르다. 프라임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원에게 이틀 만에 물건을 배송해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압도적인 1등이 지닐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 박리담회인 아마존은 그만큼 많은 물건을 팔아야 하고 수십억 개의 물건을 배송하는 만큼 사람의 손을 많이 탈 수밖에 없다. 결국 노동의 문제다. 아마존의 순이익률이 1%대를 벗어난 것은 몇 해 되지 않는다. 아마존이 2017년 유기농 식품업체 홀푸드 마켓을 인수 후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정리해고였다. 3,800여 명의 직원을 즉시 해고했다. 아마존은 20년 이상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해왔고 내부 고발자나 노조 설립에 관여한 이들은 가차 없이 해고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아마존 배송기사들은 페트병의 소변을 보며 일을 했다. 아마존의 무인 점포와 드론, 로봇 등은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아마존의 배송 시스템 중 아마존 플렉스라는 것이 있다. 개인 사업자를 고용해 배송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아마존을 벤치마킹한 쿠팡 역시 쿠팡 플렉스라는 걸 운영한다. 아마존과 쿠팡은 결국 동일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노동 집약적인 근로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미국 내 과반에 가까운 점유율, 세계 최고의 부자가 창업했으며 우주여행을 꿈꾸는 아마존은 21세기인 지금도 노동 집약적이며 착취에 가까운 방식에 기대고 있다. 아마존과 쿠팡 모두 고객 최우선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드론과 로봇, 무인 점포 등 최고의 기술을 선보이는 듯 하지만 이면은 과거지향적 노동에 기생하고 있다. 과연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마존이 27년간 승승장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이 정점이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더 이상의 혁신은 쉽지 않다. 아마존은 여전히 무노조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자산가와 있었던 일이다. 나이 지긋한 분이었는데 본인과 함께 갈 데가 있다며 호텔로 안내했다.
널찍한 호텔 방에 어르신과 둘이 앉아 있었는데 비서가 와서 여성분들이 도착했다는 안내를 했다. 어르신은 다달이 비용을 지불하고 여성들과 호텔에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얼마 되지 않아 20대에 앳되어 보이는 여성들이 룸으로 들어섰다. 악당으로 살아오긴 했어도 뭔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는 이런 취향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리를 털고 나오려는데 어르신이 기다려보라며 붙잡았다. 후에 들으니 그들은 대학생부터 취준생 등 각자 처한 위치가 다양했는데 그 어르신 앞에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한참이나 늘어놓고 갔다. 요새 무슨 음악을 듣는지,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인지, 무얼 먹고 즐기며 어떤 영화를 보고 재미있었는지,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말 그대로 일상 자체였다. 옆에서 같이 듣다가 결국 이 모임의 의도를 알아챘다. 주 소비층인 20대 여성의 취향, 일상, 동선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만약 20대 신입 직원에게 동년배인 20대의 취향이나 트렌드를 알아오라 했으면 여러 장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날의 모습은 도태되지 않으려는 자산가가 어떻게든 세상보다 느려지는 걸 막으려는 철저한 노력으로 보였다. 본인 역시 점점 느려지고 뒤처지는 걸 느끼고 있으며 그걸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세상은 넋놓고 있다가 도태되는 사람과 자연스레 변화를 받아들이며 움직이는 사람으로 나뉜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거저 이룰 수 있는 것도 없다. 운이 좋아 거저 얻었다 한들 조만간 나보다 더 운이 좋은 누군가에게 물려줘야만 한다. 젊은 사람의 젊은 정신과 젊은 피를 계속 수혈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걸 가장 잘 아는 것도 오너다. 어설픈 악당은 정이라는 위선 뒤에 숨어서 실패와 실수를 손가락질한다. 미치지 않고서는 오너로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다. 일본은 자동차를 오래 소유하기 어려운 나라다. 일본 정부는 차를 자주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두었다. 일본은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산 수입 가리지 않고 수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경차 자동차 검사 비용은 80만 원가량 소요된다. 신차 출고 시 사계절 타이어가 아닌 여름 타이어가 장착되어 나온다. 겨울이 되면 무조건 겨울 타이어로 교체해야 한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입주자 차량 한 대는 무료 주차, 2대 이상일 경우 추가 요금을 소액 징수한다. 반면 일본은 주차장 월 비용만 수십만 원이다. 3년가량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고장이 날 경우 그 정도 수리비라면 차라리 기기를 변경하겠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그 비용이면 차라리 차를 바꾸겠다가 자연스럽다. 결국 일본 중고차 시장에는 주행거리가 터무니없이 짧은 상태 좋은 중고차가 넘쳐난다. 그런 A급 중고차들이 동남아 시장으로도 수출된다. 1970년대 이후로 승자였던 도요타에게서 배우돼 2021년 이후로 서서히 몰락할 도요타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열심히 모은 마트 쿠폰을 들고 저렴한 마트를 찾아다니면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무리가 없다. 조금만 포기하면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 현재의 삶에 특별한 욕망이 생기기 어렵다. 하지만 모든 창조적 발명은 불편에서 나온다. 일본은 철저한 계급 사회다. 단 몇 년을 제외하고 수십 년간 굳건하게 집권해온 자민당 의원의 3분의 1이 세습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내 아이는 공부시켜서 나와 다른 길을 걷게 하고 싶다는 부모가 많다. 그런데 일본은 애초에 틈이 없다. 태어나서 눈을 뜨면 아빠의 색깔을 이어받는다. 일본은 패전 후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민주주의를 수용했다.
일본은 천황이 존재하는 입헌 군주제와 의원 내각제가 혼용된 민주주의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적이 없다. 반면 대한민국은 피로 얻은 민주주의 위에서 호흡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공정과 기회의 균등을 외치며 부조리에 바로 들고 일어서며 정권마저 심판해버리는 전투적이되 폭력적이지 않은 민족이다. 일본이 적당히 포기하고 안주하며 편하게 살아갈 때 우리나라는 늘 위기를 외쳤다. 일본은 어떻게든 사라지는 사회이다 보니 결핍이 부정되고 욕망은 거세되었다. 우리나라가 부글부글 끓어넘치며 사회를 바꿔왔다면 일본은 미지근한 온도로 얼어 죽지 않고 뜨거워 죽을 일 없으니 혁명적 발전에 목을 맬 일이 없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회, 미개하게 여겼던 옆나라 분단 국가가 성장하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혐한이 판치는 사회, 혐한 콘텐츠만으로도 방송으로든 책으로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일본이다. 일본에는 희망이 없다. 업무 때문에 일본을 자주 오가고 미팅을 진행하며 피부로 느낀 건 일본은 언젠가 망할 거라는 생각이었다. 일본 비즈니스맨들은 최악이었다. 열이면 열 약속을 안 지키고 말을 잘 바꾸고 글로벌 마인드는 찾아볼 수조차 없으며 혁신 부재에 법적으로 유연하지도 못했다. 일본 기업은 하나같이 비효율적인 기준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집하고 있었다. 팩스 대신 이메일을 쓰자는 장관에게 400여 건의 반론을 제기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서류에 도장을 찍든 투표용지에 수기로 이름을 쓰든 불편한 걸 유지하면서도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원래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명목 GDP 기준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다. 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10위다. 반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MID가 국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결과 우리는 23위, 일본은 34위를 기록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공개하는 국가 신용등급 역시 우리가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 수준이다.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1인당 경상 GDP 역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UN 산업개발기구의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3위, 일본은 5위다. 수년 뒤 2024년에서 2025년이면 일본은 디폴트에 빠질 거라 본다. 일본에 투자한다면 하락에 베팅해야 한다. 일본의 자산 가치는 분명 붕괴될 것이다. 한국을 미워하는 건 일본이 열등하다는 증거다. 2019년 유니클로의 창업자 야나이 다다이 페스트리 리테일링 회장은 당시 아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일본이 한국에 반감을 보이는 건 일본이 열등해졌다는 증거이며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망한다는 소리를 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퇴보하고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일본 비즈니스계에서 체감한 건 상부의 잘못된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부에서 재생산하거나 피드백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직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말해도 결국 사장 맘대로 일이 흘러간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너 입장에서는 왜 반대하는지 사유를 명확하게 인지하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사회 전반적으로 강자에게 굴종하는 문화가 이어져 왔기에 폭발이 안 된다. 일본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는 이들은 일본 비즈니스맨들이 젠틀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경험 없이 일본 전성기 시절의 콘텐츠로 일본을 배워서 그렇다. 지금껏
사업 관계로 엮인 일본인 중 약속을 지키는 이들은 일본 노인들, 전후 부흥 세대뿐이었다. 70대 이하로는 약속을 지키는 일을 본 적이 없다. 일본은 모든 사회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 일단 시민이 권력에 불만을 표출하는 법을 모른다. 중국은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건 이후 우민화되었다. 일본은 애초에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린 역사가 없다. 일본과 중국은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 전체가 국수주의에 빠져 있다. 중국은 문화 대혁명으로 자국의 찬란한 문화를 짓밟고 죄 없는 지식인과 정치인들을 수도 없이 숙청했다. 당시 10년간 이어진 문화 대혁명으로 50만에서 200만 명이 무자비한 구타와 고문, 탄압으로 사망했을 거라 추정하고 있다. 사망자 50만과 200만의 편차가 너무 큰데 중국 측에서 정확한 피해자 통계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와 교육의 죽음은 배려와 존중, 염치를 잊게 만든다. 배울 수 없었으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아야만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새로운 철학과 문화가 꽃피울 기반을 스스로 거세한 중국은 빈약한 문화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김치며 한복이며 좋은 것은 다 자기들이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연예인의 팬클럽을 해산시키고 개인 접속을 금지하는 등 스스로 역사를 역행시킨 문화 대혁명의 과오를 그대로 밟고 있다. 마윈이 상장하려고 했던 엔트그룹은 핀테크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고도화된 소액 대출 사채다. 마윈의 진위는 대출받기 힘든 서민들 대상으로 돈놀이 좀 하겠다는데 중국 정부가 간섭하는 건 내가 금융 황제가 되는 걸 가로막는 행위라는 거다. 마윈이 엔트그룹을 상장시키는 목적도 결국 돈이다. 중국과 일본의 금융시장은 사회주의에 근간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곧 중국과 일본 모두 믿고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말이다. 큰 도둑과 작은 도둑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중국의 한계는 중국 그 자체다. 중국 정부는 믿을 수 없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섣불리 전쟁에 뛰어든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같은 절대 권력자로서 집권 연장의 꿈을 꾸며 뽑아든 카드는 사교육 규제, 문화계, 연예계 규제, 10만 위안 즉 한화 1,700만 원 현금 입금 시 출처 소명, 출금 시는 사용 목적에 관한 정보 제공, 디지털 위안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자금 흐름 내역 통제 등이다. 묘하게 문화 대혁명과 기시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문화 대혁명의 전례가 있듯 문화가 정치의 노예가 되는 건 망국의 전조와도 같다는 점이다. 시진핑 시대는 극소수의 억만장자가 모든 걸 갖고 인민의 절반 가까이가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교역국이다. 우리의 고객이라는 말이다. 중국의 뻔뻔한 행동에 대한 감정과 중국을 통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전혀 다른 문제다. 중국의 위기를 기대하는 건 피식자다. 중국의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게 포식자다. 짐 로저스는 세상의 부가 19세기는 유럽, 20세기는 미국, 21세기는 아시아로 이동한다는 말을 했다. 금융시장의 포식자인 대기업, 기관, 정부와 이웃나라의 큰 방향을 읽고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부의 이동에서 포식자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포식자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상당히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 자본주의 입장에서 재벌과 자본가들을 옹호한 책이라고 불편하게 보실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시민이라면 이런 책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흔히 순탄하게 굴러가는 사업체에게는 기꺼이 대출을 해주지만 어려워지는 사업체에게는 안면몰수를 하는 은행의 사업 방식을 두고 화창한 날엔 우산을 빌려주지만 비 오는 날엔 우산을 회수해 간다는 식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 은행가가 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잘 되는 사업체에는 돈을 더 빌려주어 안전하게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어려워지는 사업체에는 대출을 삼가지 않을까요? 물론 사업체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부도덕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원리가 내재되어 있고 누가 그 입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의 법과 정치가 과도하게 기업과 자본을 올가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기업 상속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첨예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옳다 그르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에도 순도 100% 천사나 악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나 사람, 사건, 단체는 공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를 따지는 것은 귀찮고 피곤하기 때문에 대개는 내가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쪽을 그냥 악마화해버립니다. 그럼 아주 편리하죠. 대표적인 것이 정치입니다. 상대의 공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 것과 나쁜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입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없게 되죠. 저는 어떤 인간이 한 일이 100개라면 그 하나하나를 두고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각각의 평가 지점에 대한 퍼센티지도 매길 수 있겠죠. 그렇게 볼 때 좀 더 정확한 모습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본과 금융도 같은 게 아닐까 합니다. 금융을 볼 때 도덕과 공익의 관점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는 우선적으로 냉정하게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시장에서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포식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여러 사례에 대한 저자의 평가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것은 찬성, 어떤 것은 반대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포식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한 가지 가르침뿐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